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어렸을 적에 동화책 읽고 나서 가장 궁금한 건 이것이었죠. 백마탄 왕자와 만난 공주 혹은 아름다운 공주를 만난 왕자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어른이 돼서는 거의 모든 이야기의 후일담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현실은 환상적인 동화보다는 잔혹 동화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알았고, 한 뼘도 더 자란 호기심은 뒤틀린 결말에 대한 묘한 쾌감을 느꼈으니까요. 2006년 발간돼서 전 세계적으로 2,600만 권이나 팔린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흔히 먹기사라고 줄여서 말하는 이 서적은 한 여성이 미식과 명상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이르는 자전적 성장기입니다. 그리고 그 솔직한 자기 고백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산 건데요. 그렇다면 저자인 엘리자베스 길버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맙게도 오늘 읽을 이 책 빅 매직이 있어서 그의 족적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경기 회복, 자산시장 팽창의 기로에 서 있고, 국내에서는 정치권 모두 대통령 선거 열기가 불붙은 요즘 너무 한가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성공예감 별책 부록은 여름 휴가 특집을 할 예정입니다. 한숨 돌리고 갈게요라는 제목으로 경제 경영서나 자기계발서는 본령에 있긴 한데 조금 더 읽기 편한 책들을 골라서 읽을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먹기사의 저자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자전적 자기계발서 빅매직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 씨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별책 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별책 부록이 대박 터질 수 있게 먹고 기도하고 사랑해주세요. 먹기사, 네, 사랑해주세요. 기도 쪽에 좀 무게를 둔 요청이긴 하네요, 보니까. 자, 댓글 보고 가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주 책은 전 세계 투자자 주목을 한 몸에 받은 조엘 글린블라트의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었는데요. 특히 가치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송유성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정말 배워야 합니다. 내가 꾸준히 배우는 과정도 결국 이 미래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한 것 같아요. 가치를 보는 해안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그 작은 책은 ROE라든가 PER, 퍼라고 불리는 것 같은 지수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는데 네. 핵심 정신은 저평가된 것을 찾는 거거든요. 네. 가격과 가치를 비교했을 때 저평가된 것. 근데 이제 이런 지표로 답이 다 나오진 않는 게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표나 지수라는 건 과거의 실적일 뿐이잖아요. 네. 다만 영속기업이니까 그런 실적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는 건데 과거라는 한계는 있죠. 그러나 그 책을 통해서 광명수 씨도 이해하게 됐지만 몇 가지 지표는 꼭 좀 들여다봐야 된다. 맞습니다. 숫자 안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걸 배웠잖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송문방님, 가치가 있다고 반드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보험, 지주사는 가치주지만 그 가치가 반영되어 바로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굉장히 지루하죠. 라고 해주셨네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가치 투자라는 거의 맹점 중에 하나가 굉장한 인내를 요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패 가능성도 있어요. 저자는 무조건 시장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정말 수많은 종목을 가지면 실패한 종목이 나와도 그걸 묻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건데 지금 은행, 보험, 지주사 같은 걸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때 가치주가 맹점이 드러나냐 하면 네?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서 과거와 미래가 단절될 때 벌어집니다. 갑자기 이 은행, 보험 쪽에서 지금 인터넷 전문 은행과 보험들이 생겨나면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지주회사들이 벌어들인 돈을 미래도 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 과거 지수를 가지고 그 숫자를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으니까 어떤 분야가 막 진짜 무너진다 하는 느낌이 들면 같이 투자할 때 주의를 하셔야죠. 네. 이 숫자들을 볼 때. 저 지루한 거 싫어하거든요. 제 종목도 좀 재미있게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르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르시면 안 됩니다. 마법 공식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각자의 노하우와 공식을 전해주셨는데 황영상님께서 일단은 기다렸다가 주식을 저가에 사는 것이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쉬운 방법일 것 같네요. 해주셨고요. 황정현님께서는 마법 공식은 틀림없는 진리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하. 인간은 마법 공식을 따라하다가 더 좋은 공식이 나오면 갈아타는 갈등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자기 꾀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에서 뭐 어떤 수치를 중시해라 이런 건 큰 의미가 없고 네. 그 기본 철학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황영상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량주를 싸게 사는 게 핵심이거든요. 어렵죠. 우량주가 뭔지 싸게 사는 게 얼마 수준인지. 네. 그러나 뭐 이 책에서는 ROE라든가 PER 같은 걸 추천해 줬지만 몇 가지 지표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마법 공식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일종의 원칙, 투자의 원칙. 그러면 누가 이게 좋대더라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행보다도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는데 그게 기본적인 궤는 이런 거죠. 아까도 얘기한 가치 투자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량주를 싸게 사는 게 뭔가, 네. 어떤 게 우량주고 어떤 게 싼가. 그건 자신이 좀 만드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역시나 공부를 해야겠죠.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강정은님 표현대로 들어는 봤으나 뭔지는 몰랐던 알파벳이죠. ROE 그리고 PER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김정미님께서 ROE는 높은 게 좋고 PER은 낮은 게 좋은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고 예. 유영남님께서는 퍼에 마이너스 164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뭘 뜻하는 건가요? 라고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김정민님 질문에 ROE는 높은 게 좋고 PER은 낮은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ROE는 자기 자본에 대해서 이익이 얼마냐는 거니까 투자 수익률이니까 이건 높은 게 좋은 게 맞죠. 네.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면 훨씬 나은 거죠. 500만 원 버는 것보다. 그렇죠. PER이라는 건 주가 수익 비율이라 그래서 주당 한 주당 네. 순이익을 주가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에 얼마만큼 반영됐느냐는 건데 낮을수록 좋은 네. 거죠. 예를 들어서 막 8배짜리가 500배짜리보다 훨씬 나은 건데 다만 이 PER 가치 투자의 핵심이긴 한데 주의하셔야 될 건 지금 당장은 실적이 시원찮아. 과거 실적이 시원찮았지만 엄청나게 잘할 것 같은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들. 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숫자가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유영란 님이 마이너스 164 네. PER 이게 뭐냐 그러는데 이게 순손실이라는 마이너스라는 건 손실이 났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164배니까 엄청나게 많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히 위험한 회사인데 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어떤 특별한 다른 재료가 있기 때문일 텐데 그거는 진짜 사기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이 지수만 봤을 때는 어쨌든 위험한 거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네. 거죠. 예. 손실을 내는 회사인데 그것도 불안한데 그것도 손실을 많이 내는 회사니까요. 네. 이제 PER이라는 게 높으니까 이 정도는 감안하시기 네, 바랍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현주님께서는 20년 전 증권회사 다니는 친구 권유로 2번의 투자를 했는데 대참사를 당했어요. 이후 주식시장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별책 브록을 꾸준히 들으며 작은 금액을 오래 묻어둔다 생각하고 다시 투자를 하려 해요. 라고 해주셨고요. 해바라기님께서는 주식을 투자하려면 일단 최소 금액부터 해보는 게 최선의 방법인 듯 하네요. 해주셨습니다. 저는 가상 투자도 권합니다. 네. 종목을 자기가 골라서 한 일주일간 내가 잘 골랐는지 못 골랐는지 한번 보는 거죠.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실력이 붙으면 하면 되는데요. 그 장현주님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 안 보게 된 게 20여 년 전 실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편리해졌어요. 주식 네. 투자도 편리해졌지만 주가 흐름을 보는 거, 재무제표를 보는 게 뭐 포털 사이트만 검색하면 웬만한 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길 권하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대중화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돼서
좀 침착하게만 하면 즐길 정도는 된다. 연애 2번 실패했다고 연애 영원히 안 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기분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입풀기 토크. 네, 7월입니다. 네.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한숨 돌리고 갈게요 라는 주제로 휴가지에서 읽을 만한 책들을 선정할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쓴 빅 매직 함께 읽어볼 겁니다. 애칭 리즈 길버트라고 하면 말씀해 주셨죠. 먹기사,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책을 기반으로 제작된 같은 제목의 영화도 있잖아요. 줄리아 로버츠 네. 주연의 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네. 명화죠. 이분이 이 책 쓰고 나서 괜찮은 결혼이라는 책도 썼고 네. 저희 별책 브록에서도 살짝 다뤘어요 이거를. 그 먹기사를 보면 브라질 태생의 펠리페라는 사람을 만나는 걸로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줄리아 로버츠가 만난 발리에서 만난 그 하비에르 바르뎀 네. 스페인 국민 배우가 이 역할로 보냈는데 실명은 호세 누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결혼의 역사를 이렇게 반추해 보는 책이었는데요. 네. 그 펠리페라는 사람이 이 브라질 국적 문제로 미국에서 국경 수비대에 걸려서 추방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그 리즈 길버트도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고 브라질에서도 머무르는데 그 얘기를 다룬 책이었는데 이게 이제 4번째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책이 나와요. 국내에서는 이제 많이 회자되지는 않았는데 소설을 네. 이 저자의 꿈인 소설을 쓰는데 모든 것의 이름, The Signature of All Things라는 소설을 썼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의외로 네. 문학적 성취는 더 높다 이런 오. 평가를 받았어요. 19세기 여성 식물학자 알마 휘테커에 관한 소설인데 그리고 나서 쓴 6번째 책이 바로 오늘 읽을 이 책 빅매직입니다. 네, 빅 매직. 근데 이 책의 부제를 보면은 책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두려움을 넘어 창조적으로 사는 법. 음. Creative Living Beyond Fear. 맞나요? 맞습니다. 네. 뭐 이게 다 함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창조적인 삶이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유명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담은 책이고요. 네. 이 책 읽으시면서 저도 이 질문 받았는데 젊은 세대한테 책에는 앞쪽에 헌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누구에게 바칩니다 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이 책의 헌사에는 남편 펠리페가 이제 어렵게 결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등장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건 널 위한 거야 레야라고 돼 있는 여성에게 바쳤는데 이 책 탈고 직후에 남편하고 헤어져요. 네. 그리고 나서 이별하고. 동성이었던 시리아계 작가이자 음악가 영화 감독인 레야 엘리아스하고 관계를 공개했는데요. 네. 이 동성 여인이 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죽음이 예고된 상황이었는데 이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연민과 애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에 동성 결혼식에 해당되는 헌신 세러모니라는 걸 하고 예도 올린 다음에 동성 연인이 사망하죠. 네, 네. 그다음부터는 미국 언론 통해서 이 사람의 연애사가 가끔씩 공개되는데 여럿 만났더군요. 네, 여러 만났던 걸로. 그리고 오늘 여름휴가 특집 서적으로 첫 번째로 이 네. 빅매직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소장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 먹기사라는 건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떤 사회와 가족이 정한 굴레 자체가 너무 힘들고 화가 났던 젊은 여성들에게 바치는 책이랄까요? 네. 그런 분들이 읽으면 좋을 책인데 이 책은 뭐 성을 떠나서 세대를 떠나서 창의적인 생각이 있는데 대박날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나는 글을 쓰고 싶은데 나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어쨌든 창조적인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신선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이유로든 이제 포기하는 사람도 현실에선 많고 네. 예술이라든가 창조적인 삶은 개인적인 많은 걸 희생하거나 불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지 않다. 네가 즐기는 걸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해도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다고 주원하는 굉장히 자전적인 네. 자기개발서입니다. 자기개발서입니다. 그래서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예술인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그렇지 않고
예술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 예. 좋은 거죠? 저는 뭐 투자나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느낀 게 네. 한두 번 읽으면서 창조적 삶이라는 게 꼭 뭐 소설 쓰고 그림 그리고 음악 만들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다른 분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접근법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빅매직.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용기. 오늘 키워드 선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책 챕터가 그런데요. 6개의 구성 요소로 창의적 삶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이분은. 네. 그걸 다루는데 5개를 다룹니다. 마지막에 신성이라는 건 제가 뺐는데 아주 짧게 예술이라든가 창조적 삶을 너무 신성한 거룩한 것으로 보지 말라. 네. 가볍게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가라 하는 조언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어서 5개를 담았습니다.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가 필요하죠, 사실. 네. 창의적 삶의 핵심은 누군가나 다 인간이라면 창조성을 갖고 태어난다. 네. 보물을 누구나 다 안고 태어나는데 누군가는 그 보물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발견하지 못한다. 혹은 발견하려 들지 않는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보석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이 곧 창조적인 삶이라는 건데요. 그 출발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일상으로 굳어버린 존재가 있잖아요. 매일 아침 루틴처럼 일어나서 뭘 네. 하고 회사를 다녀오고 나서는 뭘 하고 하는 그런 존재와 뭔가 내가 미치도록 빠져든 것. 여기 책에서는 경이로운 황홀에 매료된 존재라고 했는데 네. 뭐 그게 뭐든 간에 말이죠. 빠져든 존재를 구분해내는 게 첫걸음이다. 그리고 네. 거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자기 친구 얘기가 나오는데 중년에 어렸을 때 자기가 하다 포기했던 꿈, 피겨 스케이팅. 그걸 다시 깨닫고 연습하는 네.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의 예가 나오는데 선수가 될 것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네. 시간이나 돈 낭비일 수도 그렇죠. 있고 레슨을 다시 받아야 네. 되니까. 근데 본인은 그 일 때문에 모든 삶이 다 뒤바뀐 거죠. 자기가 정말 그걸 사랑했었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걸 통해서 삶에 대한 애착, 긍지도 강해진 거죠. 그러면서 본인 얘기도 많이 하는데 본인 어렸을 때 별명이 그 미국 어린이 장난감 이름인데 얼굴이 우울하게 생겼다고 울상쟁이 펄이라는 장난감이 있는데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맨날 그 두렵다, 무섭다는 얘기만 하면서 한번 그 얘기를 하는데 제 어린애들 기를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바다에 가서 네. 바다를 좋아하는 애들이 상당수 있는데 대부분인데 엄청나게 첫 순간부터 미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혹은 두려워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울상쟁이 펄은 이 저자는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심지어는 가족들한테 지금 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다 나오라고 해라 할 정도로 두려움이 많았어요. 네. 두려움 때문에 늘 갇혀 살았고 두려움이 인간의 본능이긴 하지만 창조성을 표현하는데 두려움은 방해물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16살에 극복을 했다 그래요. 저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무렵인데 재밌어요. 책에서는 어떻게 해서 극복이 됐느냐 하다 보니까 재미없더래요. 두려움도 관심을 끄는 방식이었는데 네. 참 지루해지더라. 네. 늘 똑같은 방식으로 엄마는 대응했거든요. 두려워하면 오히려 더 그 일을 하라고 몰아치니까 10대가 되니까 이것도 재미없네 하고 이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로 했다는 거죠. 어쨌든 조금 위안은 돼요. 내 안에도 창조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럼요, 예. 때로는 어떨 때 보면은 나는 왜 이러지? 나한테는 이런 창조성이 없나 봐 하면서 좀 자책할 수도 있는데 예. 이 부분에서 저는 위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창조성은 쌍둥이 같은 존재니까 늘 어느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책에 나오죠. 그러니까 착상이라는 혹은 영감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어떤 사람의 내재된 천재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네. 광명수 씨가 천재라서 뭐 천재적인 작품 혹은 창조적인 삶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 착상이나 영감이라는 건 그냥 우주를 떠돌듯 유영한다.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이 적당하겠네 하고 그 사람한테 달라붙으면 네. 그 사람이 yes or no를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게 너무 황홀할 정도로 매력이 있어 하면서 그 창조성을 붙드는 사람은 결과물을 낳는 거고 네.
난 지금 바쁘기도 하고 관심 없어. 난 일상이 더 좋아하면서 흘려보내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고. 그런 식의 시각이 상당히 흥미롭죠. 이걸 위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흥미로운데요. 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 작가가 되기 위해서 뭘 할까? 계속 써내죠. 근데 계속 거절당하죠. 출판사뿐만 아니라 잡지사로부터. 근데 계속 하기 위해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고 하기 위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맨하탄에 있는 코요테 어글리라는 바가 있는데 아주 유명하고 떠들썩한 바예요. 근데 거기서도 꽤 오랜 시간 바텐더를 하고 거기서 만난 남자랑 첫 번째 결혼을 했던 거예요. 마이클 쿠퍼가 이제 그 남편이었고 첫 남편이었는데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GQ라는 잡지에 쓴 글이 코요테 어글리라는 거였는데 그 영화가 나왔었어요. 네, 맞아요. 영화가 된 거. 그게 이 저자가 쓴 글을 바탕으로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 이 바텐더가 자기를 키웠던 경험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개인적으로나 작가로서나 경험을 하고자 했던 욕심 많은 사람이 됐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키워드가 용기인데 일상을 벗어나는 또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굉장히 편안하다, 저처럼 안락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코크닝족이죠. 이제 뇌고치가 고치 속에 있으면 이제 상당히 편안한 것처럼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고 현대인들이 그런 만족감을 많이 느끼죠. 코크닝이라는 트렌드가 나타날 정도로. 코로나 이후엔 그게 더 심해졌을 가능성도 높고요. 근데 창의적 삶, 창조 이런 것과 안락함이 약간 상극이 되는 면은 있죠. 안락하면 뭘 다른 걸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 방식 그대로 고수하는데 나이 40이 넘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건 우리 광명수 씨도 그렇겠지만 해본 것 때문에 후회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해보지 않은 일 때문에 후회하게 되거든요. 이거 해볼 걸. 뭐 좋아하시는 게 해녀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방송 중에 갑자기 저의 꿈을. 아니, 그러니까 해녀 학교에 가서 해보면 되는 건데 편안함을 그렇게 안락함을 엄청나게 깨트리는 것도 아닌데 이제 안 한 걸 후회하게 되거든요. 아마 곧 하게 될 겁니다. 곧 할 겁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마음도 변하고 있거든요. 이 책의 각 장에는요, 창의적 삶에 필요한 6가지 요소를 상징하는 인물들도 등장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미국에서는 유명할지 몰라도 저는 잘 모르는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좀 약간 어려움이 있긴 했어요. 책 첫머리에 등장한 잭 길버트라는 시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워낙 이 저자와 인연 때문에 흥미로워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014년에 죽었어요. 이분이 피츠버그 출신의 시인인데 미국에서는 유명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미국 남부 테네시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임할 때 그 저자가 이전까지 그 자리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연구실도 물려받았더군요. 이분의 시와 이분의 삶에 완전히 매료됐는데 매료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명해질만 하면 떠나요. 그냥 운둔 생활로 접어든 거예요. 그 유명세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고 저자가 고백할 정도니까 그게 가장 경이로운 상태로 인생을 즐기고자 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두려움을 늘 이겨내고 용기를 가졌던 거죠. 실제로 강의 시간에 자신과 학생들이 이제 겹쳤을 거 아니에요. 그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저자의 강의도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많이 했느냐 물어보면 그 용기 있는 삶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려면 두려움을 깨트리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저자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의 대표로 이 잭 길버트라는 사람을 꼽은 거죠. 뭐 길버트라는 성이 같은데 뭐 친인척은 아닙니다. 친인척은 아니고 여기서 굉장히 시한 구절이 용기를 북돋아주는 구절이 있는데 요거 제가 평소에 탐냈거든요. AI가 맨날 책 한 구절씩 읽잖아요. 저도 그래서 오늘 한번 심쿵한 방이군요. 한번 읽어보려고요. 마음이 아는 걸 무너뜨릴 때만 진짜 마음을 발견한다. 아침을 다시 볼 때만 어둠이 막 물러간 아침을 발견한다. 우리는 별을 보면서 별자리나 따지는 낡은 습관을 버려야만 별을 제대로 본다. AI 목소리가 났군요. 그러니까 AI죠.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이제 이분 시 중에서 좋아하는 대목인데 Tear it down이라고 찢어버려라는 제목의 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을 뚫고 깨어나야만 새로운 경지를 발견한다는 취지인데
유부남들만 환호할 구절도 하나 있는데 제가 뺐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결혼을 깨야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다네요. 저는 모르는 얘기입니다만. 왜 환호를 할까요? 이 시에 등장할 정도로 자유분방하게 두려움을 극복했던 한 용기 있는 시인의 시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매혹. 아까 빠져라 하는데 정말 그거에 매혹돼야, 그 착상이나 영감에 매혹돼야 매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날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머릿속에 어떤 소설의 소재가 떠올라요. 미치도록 쓰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영감이 이 저자에 따르면 동양적이고 우주론적 관점으로 떠다니다가 나한테 달라붙었던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이 일 저 일 먹고 사는 핑계로 떠나보낸 거죠. 근데 이 여자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자친구였다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 펠리페라는 브라질 남자가 얘기해줬던 브라질 열대우림의 아주 몽환적인 사실을 이거 소설로 쓰면 걸작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안고 다니다가 지지부진해지는 거죠. 열정도 사그러지고 매혹이 사라지면서 놓쳤는데 어느 날 앤 패tri시라고, 이분도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소설가인데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네. 서로 소설 준비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소재의 소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 브라질 무대로 한.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내가 저 여자분하고 뺨을 맞댄 인사의 순간에 그 영감이 그 계기를 통해서 저 사람한테 넘어간 건 아닐까? 왜? 내가 매혹을 잃어버리고 네. 열정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흘러서 글로 간 게 그렇지. 아닐까? 이분의 그런 특성인데 좀 대가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운명론적인 것들을 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경우에 수많은 착상들이 그게 뭐 소설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도 그래요. 네. 야, 이런 상품 하나 만들면 대박이겠는데 하다가 그냥 흘려보내고 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개발해내는 거죠.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다중발견이라고 해요. 네. 다중발견. 거의 동시에 떨어진 대륙에 사는 사람이 같은 아이디어를 내요. 대표적인 게 미적분, 광명수 씨가 싫어하는 왜요? 독일의 라이프치히라는 사람과 영국의 뉴턴이라는 사람이 거의 동시에 네. 이 개념을 생각해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양국은 서로 주창자가 달라. 누가 먼저냐? 누가 네. 먼저냐. 비슷한데 과학계에서는 뉴턴이 먼저다 그래서 지금은 뉴턴을 쳐주는데 네. 원자폭탄에 대한 개념도 뭐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만 생각하는데 다른 이탈리아나 독일에서도 그 아이디어가 거의 동시에 나타나요. 네. 과학계에서는 다중발견이라고 하는 게 있고 창조적인 삶에도 이렇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교류가 없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혹은 깨닫게 되는 소재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창조적 영감, 착상이라는 게 떠다닌다. 네, 네. 그러다 사람에 눌러붙었다가 그 사람이 애정을 못 느끼는 것 같으면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또 붙는 거죠. 네. 또 루스 스톤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시의 영감이 자신한테 달려드는 것을 느낀다. 그러니까 확 파고든 거잖아요. 소장님 평소에 그런 거 느끼세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뭐 사업이나 투자에 대해서 가끔씩 그런 영감이 떠오릅니다. 확 그때 파고드나요? 돈과 관련되니까 좀 열심히 하려고 하죠. 네. 이 창조적 삶에서 돈을 배제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루스 스톤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유명한 시인이지만 그러니까 그 영감이라는 게 떠다니다가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느껴진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꽁지 빠지게 집이나 사무실로 가서 연필을 들고 쓰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드는 거겠죠. 요즘 저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작곡가들이 30분 만에 작곡했어요. 근데 네. 노래가 그럴듯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준비를 해서 막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안 되는데 어느 날 그 영감이 자기를 찾아올 때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쓰면 그게 완성된 곡이 되는 것처럼. 갑자기. 그래서 이제 천재성을 이 저자는 이게 아주 이 사람의 특성인데 이 책의 특성인데 특정한 사람의 소유물로 전유물로 보지 말자는 거죠. 저 사람은 천재적이니까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네네. 하면 이게 박제화돼 버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천재성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영감이나 착상이 들어왔을 때 이걸 내가 힘껏 매혹돼서 거기에 끌려서 하느냐 네. 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남들은 모르지만 나도 천재일 수 있다. 누구나 천재일 수 있는 그런 거죠. 이야기인 것 같은데 또 예.
어떻게 보면 천재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음. 오히려 글을 못 쓴 작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천재적인 영감, 착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부에서 막 떠돌다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발현이 된다라고 믿는 게 어쩌면 그렇게 믿는 게 좀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 그 창작물 그 중에서도 문학 작품에는 그런 아주 유명한 예가 두 개가 있어요. 천재 소리 들으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쓰고 네. 있다가 그 한 권의 대작을 남기고 끝난 대표적인 게 앵무새 죽이기라고 아마 읽으신 분들이 많을 네네. 텐데 그 1960년에 하퍼리라는 여성분이 쓴 소설인데 쓰자마자 그냥 대작으로 인정을 받았고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이 됐는데 뭐 이유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그 후에 한 편도 못 쓰고 아예 사람들 관심에서 사라지기 위해서 시골로 가서 숨어버려요. 그리고 2016년에 이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책의 그 시퀄에 해당되는 프리퀄에 해당되는 그 전작에 해당되는 파수꾼이란 원고가 발견돼 네. 써놨다는 걸. 그러니까 이분은 죽을 때까지 두 책을 남긴 거죠. 그것도 두 번째 책이 발견되지 않을 뻔했는데 운 좋게 이제 네. 발견된 경우고 또 청춘 시절에 늘 읽으라고 권유받는 호밀밭의 파수꾼을 쓴 J.D. 셀린저도 이 책 한 권 쓰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천재적인 작가다 혹은 천재적으로 창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은 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박제가 돼버리는 게 아닌가.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은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할 것만 같고 그런 부담감이 아닐까요? 사업과 투자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요. 네. 그 사람이 초기에 성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거나 그러면 야 천재적이야. 오. 돈 버는데 천재적이야. 그러면 부담을 느껴서 네. 실제로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차라리 영감이 떠다니다가 지금 그게 꼭 필요한 사람, 그걸 사랑해 줄 사람한테 잠깐 가서 부딪힌다. 네. 그걸 예스 하느냐 노 하느냐는 본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는데 저자는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감들이 떠오르다가 저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운전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게 떠올랐을 때 저한테 확 들어왔을 때 제가 그걸 더 계속 발전을 시키고 지속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방법을 좀 쓰면 좋을까요? 꽁무니 빠지게 근처로 가셔서 메모를 하셔야 돼요. 네. 저는 메모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번 주에도 월요일 새벽에 오프닝으로 써야지 하는 거 2개를 메모해 놨거든요. 뭐 책을 읽다가 네. 구절이라든가 뭐 그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있고 뭐 물론 뉴스를 점검하다 네. 그런 걸 깨닫기도 하고요. 메모 습관이라는 게 평생 가는데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허가. 뭐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거죠. 천재성이 그렇게 이미 나한테 와서 들러붙기로 허가한 상황이라면 네. 주변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부모님, 뭐 또래 친구들, 가족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하는데 이미 이제 창의적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일종의 마법적 과잉, 넘쳐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을 여기서 하는데 이거하고 자기중심주의나 자아도취와는 그 구분을 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재성이 나한테 있다고 믿으면 자아도취나 자기중심주의가 되는 거죠. 네. 이 천재성은 내 것이 아니고 갑자기 나한테 온 건데 고맙게 이걸 활용하느냐 마느냐 내 결단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또 창의적인 삶을 할 때 막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지 말고 진실성이 있으면 된다. 네. 이 사람의 글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착상이 나한테 둘러붙은 그 착상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도록 하는 과정, 뭐 경험과 내 경험과 그걸 맞물리게 한다든지 어쨌든 그 매혹당한 것, 황홀한 느낌을 버리지 않으면서 계속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게 스스로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림에 한때 빠져서 미술반이라는 걸 중고등학교 때 할 때 새벽녘에 이렇게 굉장히 그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네네. 내가 만족감이 높아질 때가 있는데 영감이 떠오르시는군요. 일종의 창조적 행위로서는 유레카 같은 거거든요. 네.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런 것들을 누구의 허락도 받지 말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소장님이 자기 자신이 좋아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자가
한 얘기 중에 제가 제일 기분 좋게 받아들였던 건 뭐 거창한 얘기 내세우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거 창작 못하더라. 자기 주변에도 뭐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저는 책을 쓰고 싶습니다. 이런 네. 얘기하면 제발 그러지 마라. 하고 싶다. 물론 네, 얘기는 네, 안 네, 네. 하겠지만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된다. 아까 매혹이라는 것도 그렇고 허가도 스스로에 대해서 허가서를 발급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네가 예를 들어서 뭐 문단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신춘문예에 당선되지 않으면 마치 등단하지 못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럴 허가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네가 계속 쓰면 된다. 그리고 네네. 도전해서 계속 보내고 네네. 그런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었고요. 학력에 대해서도 뭐 창의적 활동도 좋은 학교를 가면 좀 더 쉬워지는 면이 있으니까 그걸 네.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 그래도 좋다. 나는 권하고 싶지 않지만 이 저자가 보기에는 그러나 엄청난 돈을 쓰고 대부분 그 대출 받잖아요. 네네. 학자금 대출 받아서 하는 거라면 엄청난 도박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 네가 도박하는 걸 알면서 도박하는 건 상관없는데 마치 그래야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많이 실망하게 될 네. 거다. 이런 대목인데 저는 꼭 그 뭐 소설 혹은 글 쓰는 것만이 아니어도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과 돈을 들여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젊은 세대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어떤 즉각적인 보상이 없어도 계속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그냥 킵고잉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사례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독립 영화 감독이 먹고 살기 힘들고 영화가 잘 안 풀리니까 네. 독일 영화 감독 베르너 헤어초크한테 편지를 써요. 징징대는 편지를. 답장이 오는데 이렇습니다. 요지는 징징거리는 건 집어치우고 하던 일이나 계속해라. 네. 그러면서 저자 친구였는데 이 편지를 보고 너무 좋아서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놔요. 이게 공식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허가보다는 본인의 허가를 요하는 것이고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일인가 벌어지게 되는데 작용은 내가 만들어낸 작용과 상관없이 반작용이 벌어지는데 그건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의 네. 몫이 아니다. 네. 저자가 쓴 그 모든 것의 이름도 뉴욕타임스에서 약간 혹평을 받아요. 근데 저자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소설을 계속 쓰기로 하거든요. 네, 네.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문학 평론가의 글을 읽어보니까 뭐 호평 겸 혹평인데 베스트셀러 작가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언짢았을 텐데 네. 그냥 계속 써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책을 낸 거죠.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냥 해라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막 예술가로 미친 척하고 그래야만 예술이 된다고 믿지 말고 네. 건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보통 사람으로서의 즐거움도 추구하면서 하면 된다. 네. 저는 이걸 인류의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이분 논리에 감명받았는데 그 동굴벽화 우리가 책에서 보는 역사 네. 그게 한 4만 년 전 일인데 정작 우리가 농업을 한 곳에 정착해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건 15,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어내죠. 네, 그림을 네. 그렸다는 거죠. 네. 그게 뭐 제사 때문인지 적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의 본성이라 그러고 여기 톰 웨이츠라는 유명한 그 가수의 사례도 나오는데요. 이분이 국내에도 팬이 많은 레오너드 코헨이라는 팝계의 음유신이라는 분의 라이벌이었는데 비슷한 분이에요. 노래를 읊조리듯 아주 멋진 가사말을 읊는 분인데 점점 부담스러워져서 멋진 노래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작업이 중단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을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아이들은 너무 즐겁게 노래를 만들고 금방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어디다 메모하는 게 아니니까 아빠 토마토에 관한 노래를 만들어 볼게 하고 막 부른 다음에 잊어버려요. 네. 이렇게 가볍게 즐기듯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슨 철학을 담아야 되고 내가 즐겁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했을까 하고 네. 깨닫고 노래를 만드는 게 아주 쉽고 재밌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사람으로서도 멋지게 살면서 할 수 있다는 저자의 절충적인 창조적 행위에 대한 해석이 아주 흥미로웠죠. 저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책 속에 성공한 사람들은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 먹기사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를 쓸 때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성공을 한 거잖아요. 꼭 성공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압감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을 그거죠. 했다고 네, 네. 보면 가볍게 될까요?
그러나 재미있게. 우리 야구 좋아하는 정현재 PD도 우리 별책프로 PD도 성공예감 PD도 타율이 아주 좋은 훌륭한 타자인데 어깨에 힘을 빼야 잘 맞는다는 거거든요. 모든 스포츠가 그렇거든요. 네. 근데 창조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단한 작품을 만들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깨에 오히려. 힘을 빼야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 흥미로운 게 처음에 먹기사를 쓸 때 해외여행 한 얘기잖아요. 자기가. 네, 네, 이게 네. 누가 읽겠어 그러면서 펠페라는 남자친구가 내 얘기, 자기 얘기를 책에다 쓴다니까 이거 좀 심각한 얘기는 뺐으면 좋겠는데 뭐 국정 문제도 네,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한 얘기, 걱정하지 마. 우리 가족에는 아무도 안 사봐. 아무도 이 안 책이. 봐. 그러나 이 책이 30개국에서 베스트셀러. 2,600만 부가 팔리게 네. 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위대한 예술이나 창작이라는 게 무슨 뭐 교과서에는 엄청난 고통과 열정 속에서 탄생한다고 하지만 즐거움 속에서 자기한테 온 영감을 버리지 않고 즐기는 과정에서 탄생하기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빅매직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지속. 계속 하라는 거죠. 아까 징징대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건데 네. 인내와 감사라는 표현도 이 책엔 등장하고요. 이 저자가 16살에 두려움을 떨치고 나서 작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이걸 뭐 3권의 단편 소설을 발매할 때까지는 책이 거의 안 팔렸거든요. 네 번째가 먹기사였고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도. 그러면서 여기 자기 주변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90대가 돼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문가가 된 할머니 얘기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육이 언제 끝나느냐, 뭐 대학을 졸업했을 때 교육이 끝나느냐, 아니다. 본인이 공부하는 걸 끝내기로 결심했을 때 끝난다. 네. 저희 아버님도 98세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도 자꾸 그 책을 읽으세요. 눈도 안 좋은데. 그래서 왜 읽으시니까 소일거리로 그러시나 그랬더니 배우는 게 즐겁다고. 당장 쓸 시간이 없는데 배운 걸 가지고. 이분도 그런 얘기여서 재미있었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지속할 때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죠. 이 작가를 예로 들면 계속 보내는데 아무 데도 잡지에서조차 안 받아주잖아요. 거절의 편지가 계속 올 때마다, 그것도 편집자가 손으로 쓴 것도 아니고 인쇄된 아마 수십 개의 거절 편지 중에 하나로 받아보는 그런 거절을 받을 때조차도 이 사람은 작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그 영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따르는 아주 불쾌한 측면까지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차고 넘치는 열정을 가졌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창작 활동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면서 그만두거든요.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혹은 내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면서 이제 그러는데, 그럴 사람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작가들이 어머니 자궁 속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열린 세상에서 생활도 삶을 영위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허먼 멜빌이라고 백경의 소설가 말이죠. 이분이 그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쓴 너데니얼 호슨한테 쓴 편지에 보면 거기도 이 예술가의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느라고 작품을 쓰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서 못 끝내겠다. 투덜거리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썼고 위대한 불멸의 소설을 완성시켰거든요. 그래서 지속하는 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천재성의 유무가 아니라 자기한테 들어온 영감을 행동으로 끝까지 옮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천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지런하게 훈련하는, 스스로를 훈련하는 반푼이. 주변에서 보기엔 책 3권 내는데 안 팔리면 그만두고 생업 종사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바텐더 하면서 그걸 쓰고 있으니 이상하잖아요. 그런 주변에서 보면 반푼이가 되라. 부지런하게 훈련하는 반푼이가 되라. 꾸준히 끊임없이 지속을 하라는 건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끝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주의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마무리 안 되면 이제 끝난 게 아니니까 불안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해결하면 책에서 좋을까요? 그것도 흥미로운데, 제가
정말 들어야 될 조언 중에 하나인데 저는 뭐 완벽주의까지는 아닌데 뭐 초등학교 때부터 습관이 됐는데 이 일을 끝내고 다른 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뭐 다양한 멀티태스킹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데 이분은 좀 어설퍼도 그 일 마무리하고 숙제가 완벽하진 못해요. 그러나 이거 그냥 끝내고 어머니 도와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네. 완벽주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창의적 삶을 사는 사람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핑계일 수 있다. 혹은 두려움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고전이 있는데 저도 대학 시절에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기 자신이 글을 써내려가면서도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론 같은 위대한 명저가 되는 걸 기대하지 말라고 자기 다짐을 해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인류의 클래식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완벽한 게 아니라 일을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소설도 마음에 안 들지만 마무리 짓는 예들을 많이 저자가 소개를 하죠. 자기 책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신뢰. 신뢰해야죠. 이 신뢰의 대상은 자기한테 찾아온 영감일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는데 마치 무슨 극단적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예술의 본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귀 좀 잘라야 고난을 고의 명작이 나올 것 같고. 네, 고민을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귀를 잘라도 그런 명작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아마 서양 문화가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든가 독일 낭만주의가 고통 끝에 오는 낭만이라는 부분을 공식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그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 영화화도 됐습니다만 작가인 레이먼드 카버가 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알코올 중독이 당신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평을 많이 듣게 되자 자기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나를 포함해서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것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예술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치 고통이 곧 예술 혹은 창의적 삶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절충적인 방안으로 보다 재미있게 현실 생활도 유지하면서 창의적 삶도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게, 그러니까 재미있게. 순교자보다는 재간꾼의 각오로 그렇죠. 창조를 게임처럼 즐겨라. 그렇죠. 순교자가 돼야만 뭔가 대단한 걸 이룰 것처럼 불멸의 것을 이룰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재간꾼들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인간으로서 분별력 있는 삶도 살면서 또 창의적 삶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은 먹기사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르기 전까지는 생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텐더가 가장 오래 한 네네. 직업인데 뭐 어디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 가서 목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고 다양한 그 생활을 꾸려나가면서 빚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소설 써냈고 기대치 않았던 곳에서 터졌는데 이런 빅 매직이 벌어진다는 거죠. 네 번째 책은 정말 본인이 기대하지 않은 정말 솔직한 책이었는데 그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감을 붙잡은 자신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늦게나마 온 거죠. 그런 매직 같은 순간이 오니까 신뢰를 가지고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책 마지막에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여행지 중 하나인 발리의 전통 무용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주변에 시선 의식하지 말고 강요받지 말고 그냥 내 영혼이 이끄는 대로 하라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뇌, 고통, 열정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창의적인 삶을 너무 거리가 먼 것으로 만들어서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안주하게 만든다. 훨씬 더 재밌게 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은 마지막 순간에 그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만들어내고 나서 절망에 빠졌어요. 오히려 양자학이라는 당시에 떠오르는 아주 극미한 세계하고 자신의 중력의 세계를 결합할 모든 것의 이론을 만들질 못해서 죽을 때까지 그 만물방정식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통일장 이론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국 못하셨죠. 근데 그 막힐 때마다 이분은 바이올리니스트였거든요. 바이올린을 키면서 그걸 그 무게를 감당했고 또 여기 사례에 나오는 경우는 이제 아이들 하도 안 되니까 예술가 중에 아이들 자전거를 색칠하다가
영감을 얻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즐길 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하다 보면 신뢰를 거듭 보내다 보면 매직이 탄생한다는 건데 장난스럽고 유쾌할 때 신성이 우리한테 다가온다 이런 표현을 해요. 본인이 너무 힘들고 짜증나 있는데 그 영감이 제대로 나한테 들어오진 않고 떠나버린다는 거죠. 남의 프로젝트가 돼버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라 그러면서 그 재미, 즐기는 방식에 대한 예로 자기 주변 사람 얘기를 또 하나 하는데 처음으로 상류층 파티에 초대받은 거예요. 유럽에서.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내 예술 작품을 팔 기회가 생겼는데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중세 성 같은 데서 이제 하는데 드레스 코드를 전달 못 받고 그냥 자기 딴에는 재밌게 한다고 집에서 일일이 만들어서 랍스터 복장을 하고 갔는데 가봤더니 중세 귀족 의상이 드레스 코드였던 거죠. 뭐 방심이잖아요. 죽고 싶었을 테고 정말.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생각을 바꾼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와 그리고 이걸 즐길 만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눈에 띄니까 나는 궁정 랍스타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단단한 인맥이 형성돼서 성공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었다 이런 예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즐기고자 하는 것이 너무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보다 낫다 현실에서 그런 지적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그 공감을 했어요. 제가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정말 즐기고 있느냐. 사업이나 투자에 대해서도 그 광명수 씨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좀 심드렁하게 얘기한다. 그 얘기는 너무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좀 오히려 더 안 될 것 같아서 어깨에 힘을 빼기 위해서. 얼마 전에 사업 하나 말아먹은 얘기를 다른 PD분한테 얘기했더니 PD분이 야, 그거 참 말 쉽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시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국밥 한 그릇 말아 드시듯이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길래 그렇게 해야 비로소 또 다른 새로운 영감을 쫓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많이 배워갑니다. 그래서 즐기면서 공부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빅매직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우주는 우리 모두의 깊은 내면에 이상한 보석들을 묻어두고 한 발 물러서서 과연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흥미롭게 지켜본다. 뭐든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이제 작가 지망생들은 당연히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걸맞게 그런 창조적인 삶이라는 게 열정이나 고통이 아니라 용기와 인내 그리고 재미 같은 것들의 합작품이다. 이런 걸 역설하고 있는 거니까 창작과 창조에 대한 재해석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7월 한숨 돌리고 갈게요 특집으로 휴가지에서 읽을 만한 책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요즘은 연결이 곧 권력이고 돈인 세상이죠. 눈만 뜨면 스마트폰을 찾는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이 네트워크 경제를 배워보는 시간, 금융위원회 강성호 서기관이 쓴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각한 책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경제 현상에 기저에 있는 얘기들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좀 쉽게 또 현실에서 그 예들을 찾아가면서요.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책을 통해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죠.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부록.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만나요.